천박하게 남의 머리나 만지는 년이 감히 우리 교수 딸한테 수건을 개라고 해? 짝! 손님 20명이 지켜보는 미용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유진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 하지만 며느리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을 쓸어내린 뒤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지요. 김 총장님, 사람 하나 내보내야겠어요. 그날의 손찌검 한 번이 누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될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남들 아직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이미 미용실 셔터를 반쯤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100평짜리 매장 바닥에 스팀 청소기를 밀며 하루를 여는 건 20살 때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지요. 원장이 됐다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울 40개를 마른 걸레로 하나하나 닦고 수건을 삶고 염색볼을 소독하고 나면 그제야 스태프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40살 이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제 집에서 제 시가에서 저는 파마약 냄새 풍기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부터 예약이 꽉 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VIP룸에 익숙한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예약도 없이 아침부터 와서는 가장 비싼 30만 원짜리 두피 시술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진아, 이제야 왔냐? 시애미가 기다리는데 꾸물거리기는. 얼른 와서 내 머리부터 해. 흰머리 올라온 것 좀 봐라. 내 밑에 애들 손에 맡기지 말고 네가 직접 해.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남의 손을 빌리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대기석에는 시어머니가 데려온 동네 친구 3분이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지요. 무료 파마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라 스태프들도 눈치만 볼 뿐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요. 2시부터 손님도 계속 밀려 있고요. 두피 시술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약하신 손님부터 봐야 해요. 뭐라고? 시애미 머리보다 남의 머리가 더 급해? 돈 내는 손님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나한테는 기다리라고? 얘들아, 내 며느리 하는 꼴 좀 봐라. 배운 게 없으니 위아래도 모르잖아. 평생 몸 쓰던 애들은 돈 좀 벌었다고 꼭 이렇게 기어오른다니까. 동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배운 것 없이 몸이나 쓰는 직업. 그 말을 시어머니는 자랑처럼, 흉처럼 어느 쪽이든 남 들으라고 크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염색약을 개어 시어머니의 흰머리에 발랐습니다. 스태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서둘러 쓸어 담았지요. 원장실 벽에는 매장 곳곳과 VIP룸까지 비추는 모니터가 상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개의 화면이 매장 구석구석을 담고 있었지요. 개업할 때 도난 사고가 한 번 있어서 다각도로 설치해 둔 것이었는데 그날 저는 그 화면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염색약을 바르고 있는데 원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빛기술전문대학 기획처였지요. 저는 장갑을 벗고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산학협력 장비 지원 연장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1억 원 규모라 위원장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팩스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오늘 안에 서명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팩스로 들어온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1억. 그 학교 뷰티학과 실습실 장비를 지원하는 돈이었지요. 저는 그 학교 산학협력위원장이자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가 식구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매달 시가에 주는 300만 원은 알아도 제가 대학 하나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지요. 제 입으로 굳이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사는 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VIP룸으로 돌아오자 이번엔 신우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옳게, 나 이번 달에도 카드 좀 써야겠어. 얼른 줘.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 옷이며 가방이며 품위를 지켜야 할 거 아니야. 학생들 앞에 후줄근하게 나타나서 집안 망신이라도 시키라는 거야? 신우이는 손을 척 내밀었습니다. 미용실법인 카드를 달라는 것이었지요. 지난달에도 제 카드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지요. 제 신용 보증으로 계약한 수입차 리스료도 카드론도 전부 제 그늘 밑에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유진 씨, 그건 안 돼요. 법인 카드는 매장에 필요한 돈을 쓰는 카드예요. 개인 물건은 유진 씨 카드로 사세요. 어머, 올케가 지금 나한테 돈 쓰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나 대학 교수야. 교수인 신우이 체면도 못 세워줘?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올케 혼자 유난이야?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 무시하는 거야?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 강사 자리 하나 붙잡고 있으면서 늘 교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지요. 저는 더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지갑에서 제 개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신우이는 확인도 없이 낚아채듯 받아들고 동료들에게 자랑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골프 방송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지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유진 씨가 오늘도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어. 어머니는 또 친구분 3분을 데려와서 공짜로 파마해달라고 하셨고, 이게 몇 번째인지 당신도 알잖아. 나도 이제 계속 참을 수는 없어.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교양 있는 교수 동생이 미용실 카드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요즘 돈 좀 번다고 너무 각박해졌어. 사람 참 쫀쫀하게 구네. 각박? 지금 당신 동생이 쓰는 것도 어머니가 생색내는 것도 전부 내 돈이야. 당신은 그게 당연해? 꺼봐. 또 내 돈, 내 돈. 당신은 입만 열면 돈 얘기잖아. 어머니 말이 맞아.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가족한테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나도 이제 당신 잔소리 지긋지긋해. 남편은 먹다 남은 맥주캔을 탁자 위로 밀쳐냈습니다. 캔이 넘어지며 미지근한 맥주가 탁자를 적셨지요. 저는 그걸 닦으려 행주를 가지러 갔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20살에 미용실 바닥을 쓸며 하루 14시간을 서 있던 세월, 손님 머리 감기다 손목 인대가 늘어나 밤마다 파스를 붙이던 날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마흔에 알짜 건물 주인이 된 저희 돈. 그 돈이 이 집에서는 그저 천박한 돈이었습니다. 행주를 쥔 채 저는 탁자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매달 시가로 자동이체되는 생활비 통장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의 골프채 결제 영수증이 나란히 있었지요. 300만 원.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골프채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300만 원씩 시가에 쥐어주며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결혼 생활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갈등을 덮을 수 있다고,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손님과 싸우느니 서비스 한 번 더 하고 시가와 다투느니 봉투 하나 더 건네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감정 소모는 손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미지근한 맥주 자국을 닦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 계산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으로 산 평화에는 유통기한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몰랐지요. 며칠 뒤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행주를 빨아 널고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통장과 영수증을 나란히 서랍에 집어넣으며 서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에 그 조용함이었지요.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움직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전집에 미리 주문을 넣어두고 직접 차를 몰아 100만 원어치 최고급 제사 음식을 실었지요. 동태전, 육전, 각종 나물의 문어 숙회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시가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걸 알기에 차라리 제 돈으로 다 해가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게 제 오래된 방식이었지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시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코를 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독한 파마약 냄새. 네가 들어오니까 온 집안에 약 냄새가 진동을 하네.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앞치마부터 둘러. 제사 음식에 냄새 배겠다. 포장해온 전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발품 팔아맞춰온 음식이 현관 바닥에 그대로 놓였지요. 어머니, 이거 새벽부터 전집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상에 바로 올리시면 돼요. 됐고 말대꾸하지 마. 탕국이나 다시 끓여.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음식에 무슨 정성이 있어? 조상님이 다 보고 계신다. 며느리가 됐으면 손수해야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떠밀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음식은 정성이 없고 앞치마 두른 며느리가 새로 끓이는 탕국은 정성이 있다는 논리였지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 거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 가방 어때? 지난번에 산 건데 강에 나갈 때 들고 가면 학생들이 다 쳐다봐. 역시 사람은 겉모습부터 격이 있어야 해. 교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지난달 제 카드로 긁은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자랑하는 소리였습니다. 신우이는 한빛 기술 전문 대학 로고가 박힌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이번 학기 강의 일정을 브리핑하듯 늘어놓았지요. 마치 대단한 학자라도 된 것처럼요. 우리 유진이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3개나 맡았어. 대학 교수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머리 좋고 배운 사람이나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을 빛내는 건 역시 유진이지. 일찍 도착한 친척들 앞에서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직 시간 강사 자리를 명문대 정교수라도 된 것처럼 포장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탕국을 저으며 그 소리를 다 들었지요. 신우이가 붙잡고 있는 그 강사 자리가 실은 제 후원금으로 개설된 산학협력 강좌에 얹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집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상을 물렸습니다. 친척들과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저에게 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집 며느리는 대학병원 의사잖아. 우리도 그런 번듯한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어야 했는데 고작 남의 머리나 자르고 가위질하는 며느리를 봐서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겠니? 명절에 다들 모이면 우리 집만 급이 뚝 떨어져.
돈 좀 번다고 사람이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지난 10년 제 수입으로 이 집안의 악성 부채 2억을 갚아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 말아먹고 남긴 빚, 카드 돌려막기, 사채까지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 영수증들이 아직도 제 금고에 있었지요. 하지만 이 집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 숫자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실 큰 상은 남편과 시누이, 친척들 차지였고 저는 부엌 구석 플라스틱 밥상에 홀로 앉아야 했지요. 식은 전 몇 조각과 나물 반 그릇. 새벽부터 100만 원어치 음식을 실어 나른 사람의 상이 그랬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밥을 먹다 고개를 드니 거실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홍삼 세트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지난달에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50만 원짜리 6년근 홍삼. 시가에 잠깐 들렀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상자 위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장금순 귀하 아드님 이상진 드림.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홍삼에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관절이 안 좋아 겨우내 고생하셨습니다.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제 손으로 고른 홍삼이었지요. 그걸 시어머니가 제 이름표를 떼고 아들 이름으로 바꿔 붙여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어머니, 저 장식장에 있는 홍삼 말이에요. 제가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 거예요. 이름표까지 바꿔 붙이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젓가락질을 하며 대꾸했지요. 어머, 그게 내 거였니? 여기 놓여 있길래 상진이가 제 엄마 주려고 갖다 놓은 줄 알았지. 이름표까지 붙였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친정엄마는 네가 꼭 그런 것까지 챙겨야 하니? 결혼했으면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고 친정엄마보다 시애미가 먼저야. 그것도 모르니? 시애미가 먼저다. 그 말이 부엌 공기를 얼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를 뭐 그런 걸 챙긴다는 말로 묶어버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삼 상자를 다시 가져오지도 않았지요. 다만 밥상 아래 놓인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였지요.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순진아, 이번 달부터 돈을 좀 더 보내라. 유진이가 학회에 가는데 차를 빌려야 한대. 교수가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회에 가겠니?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까지 우습게 봐. 용돈 100만 원만 더 올려. 어머니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100만 원을 더 드리라고요? 얘가 정말 못 알아듣네. 요즘 세상에 300만 원 갖고 뭘 하니? 먹고 살기도 빠듯해. 우리 유진이는 교수야. 오시며 차며 남들 눈에 빠지면 안 돼. 며느리가 시누이 하나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돈은 잘 벌면서 가족한테 쓰는 건 벌벌 떠는구나.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배움이 짧은 걸 늘 부끄러워하던 사람, 그래서 딸의 교수 타이틀에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 그 허영을 채워주는 게 제 돈이었지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실랑이가 싫었습니다.
10만 원권 수표 15장을 세어 화장대 위에 올려놨지요. 150만 원. 시어머니는 수표를 집어들어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요. 조금 전 홍삼 얘기로 서늘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반으로 접어 속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익숙하고 탐욕스럽던지 저는 잠시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래야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배운 건 없어도 돈 하나는 잘 벌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인정받는 것도 다 그 돈 덕분인 줄 알아. 돈 하나는 잘 번다. 칭찬 같기도 멸시 같기도 한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지요. 앞치마를 두른 파마향 냄새가 밴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은 여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돈으로 사온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요. 홍삼 하나 지키지 못하는 평화, 친정엄마가 그런 걸 챙기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평화, 부엌 구석 플라스틱 밥상 위의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라 그냥 제가 돈을 내고 사는 굴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봤지요.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마지막 날이 며칠 뒤 토요일이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뿐이었지요. 주말 오후는 미용실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날도 대기석이 꽉 차 있었지요. 그런데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예약도 없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빛 기술 전문 대학 동료 강사라는 세 사람을 이끌고 들어왔지요. 여기 원장님, 우리 자리부터 좀 봐줘요. 나 여기 원장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거든. 이 정도 부탁은 바로 들어줄 거예요. 신우이는 저를 올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동료들 앞에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소개하며 대기석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미용실 원장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쯤으로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지요. 유진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주말이라 예약이 꽉 찼어요. 아무리 빨라도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실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뭐라고? 나보고 1시간이나 기다리라고? 나 대학 교수야. 내 시간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원장 어디 있어? 올케 당장 나오라고 해. 대기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원장실에서 나와 상황을 봤습니다. 손님들의 클레임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신우이 일행을 VIP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칠 순 없었으니까요. 유진 씨, 다른 손님들께 피해 주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신우이는 가장 비싼 50만 원짜리 프리미엄 헤어 클리닉을 지시했습니다. 자기 것뿐 아니라 동료 3사람 것까지요. 200만 원. 물론 계산할 생각은 없었지요. 저는 예약 손님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하고 다시 VIP룸으로 들어가 신우이 일행에게 시술 가운을 입혔습니다. 가위질을 시작하는데 신우이가 거울 속 동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가 학벌이 짧아서 이런 몸 쓰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도 손재주는 좀 있어요. 배운 게 없으면 손이라도 부지런해야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20살부터 하루 14시간을 서서 익힌 제 기술이 그 사람 입에서는 학벌 없는 사람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샵의 명성과 토요일 오후의 매출이 제 어깨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감정을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결제 카운터로 나오자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눈짓만 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한 것이지요. 200만 원어치를 그냥 제 것으로 달아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옳게 계산은 알아서 처리해. 내가 학교 사람들 앞에서 카드를 꺼내면 모양 빠지잖아. 교수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이 정도도 못해줘? 신우이는 동료들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자기가 이 미용실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자, 다들 갑시다. 여기 시술 괜찮죠? 아무나 못 받는 건데 내가 특별히 데려온 거예요. 다음에도 나한테 말해요. 그러고는 유유히 샵을 빠져나갔지요. 카운터에 남은 2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저는 말없이 제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지친 아이들을 휴게실로 불러 모았지요. 오늘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예약도 꼬이고 손님들 불만 막느라 정신없었지? 내가 미안해. 각자 10만 원씩 보너스 넣어줄게. 저녁 꼭 시켜 먹고 들어가. 그날 저녁 마감 정산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빛기술전문대학 김 총장이 보낸 장문의 문자였지요. 위원장님, 늘 저희 대학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뷰티학과 산학협력위원장 위촉식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습실 추가 지원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지요. 대학 총장이 저에게 이렇게 깍듯이 부탁을 하는데 정작 그 대학 강사인 신우이는 저에게 200만 원을 떠넘기고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상한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렷해졌지요. 신우이가 그토록 자랑하는 강사 자리, 그 자리가 어디에 얹혀 있는지를요. 제 후원금으로 개설된 산학협력 강좌. 그 강좌 하나로 신우이는 겨우 시간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강좌가 없어진다면 신우이가 붙잡고 있는 교수라는 허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저는 정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서류들이 있었지요. 신우이가 밀린 카드 결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반년간 제 카드로 긁은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명품 가방, 화장품, 식사비, 오늘 200만 원까지. 그 옆에 또 다른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 신용 보증으로 굴러가던 신우이의 수입차 리스와 카드론 명세서였지요. 리스 잔액과 카드론을 합치니 이미 3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3천만 원. 전부 제 신용을 담보로 굴러가는 돈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자립 기반이라는 게 아예 없었지요.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 뒤에 숨어 3천만 원을 굴리면서 저를 학벌 짧은 며느리라고 조롱해온 것이지요. 저는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장의 서류를 나란히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이 종이 2장의 의미를 저는 그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신우이의 교수 타이틀도, 신우이가 몰고 다니는 수입차도, 신우이가 자랑하는 명품 가방도 전부 제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는 거요. 제가 기둥을 하나만 빼도 무너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요. 저는 여전히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이 정도 굴욕은 매달 300만 원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진이 미용실에 갔다며?
학교 사람들까지 데려갔다던데 잘 대접했어? 괜히 유진이 체면 깎이게 한 건 아니지? 예약도 없이 4명이 들이닥쳤어. 200만 원어치 시술 받고 계산도 안 하고 갔고 동료들 앞에서는 내가 학벌이 짧아서 몸 쓰는 일밖에 못한다고 대놓고 흉봤어. 당신 동생 선 넘었어. 에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그거 다 분위기 띄우려고 한 농담이잖아. 유진이가 교수니까 학교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울 수도 있지. 가족끼리 200만 원 가지고 따지지 말고 당신이 넓게 이해해. 남편은 또 신우이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다만 마음속에서 서랍 속 서류 2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그 기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손을 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예측 가능하게 매달 300만 원을 내며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마지막 한 방울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요. 다음 주 토요일 그 마지막 한 방울이 제 뺨 위로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달 중 가장 바쁜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대기석은 만석이었고 스태프들은 매장을 뛰어다녔지요. 드라이어 소리, 물소리, 손님들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매장 전체가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또였지요. 예약도 없이 인사도 없이 들어온 신우이는 곧장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스태프의 동선을 가로막고 소파에 제 안방처럼 드러누웠지요. 패션 잡지를 집어들고 다리를 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나가던 막내 스태프가 손에서 빗을 놓쳤습니다. 빗이 신우이 발치로 떨어졌지요. 그러자 신우이가 발로 빗을 툭 차버렸습니다. 어우, 정신없어.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커피 한 잔 갖다 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다시 타와. 막 내온 커피를 미지근하다며 물렸습니다. 막내가 어쩔 줄 몰라 저를 봤지요. 저는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뛰던 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통로 한복판에 늘어져 있으니 스태프들이 수건을 나르는 동선까지 엉켰지요. 저는 세탁을 마친 수건이 담긴 대형 바구니를 밀며 신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오늘 매장이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앉아 계실 거면 이 수건이라도 좀 같이 개주실래요? 손이 하나라도 아쉬워서요. 지극히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며 통로에 눌러앉은 사람에게 건넨 지극히 평범한 부탁이었지요. 그런데 신우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잡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뭐, 지금 나한테 수건을 개라고 했어? 나한테? 대학 교수한테 걸레짝 같은 수건을 개라고? 걸레짝이 아니라 세탁한 수건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계시니까.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신우이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지요. 하필 그 순간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또 용돈을 타러 온 것이었지요. 유리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팔에 낀 채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니,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VIP룸으로 뛰어들어왔지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허드렛 일을 시켜?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오해예요. 유진 씨가 통로에 누워서 영업을.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짝!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대기 중인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제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은색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염색 볼도 함께 나뒹굴며 검은 염색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미용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드라이어 소리도, 물소리도, 이야기 소리도요. 스태프들의 손이 멈췄고 손님들의 시선이 얼어붙은 채 저를 향했습니다. 거울에 가위질을 하던 손, 파마 롤을 말던 손, 머리를 감기던 손, 전부 멈췄지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여기 온 걸 알고 함께 온 모양이었지요. 저는 뺨을 부여잡은 채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기를, 아니, 최소한 어머니를 말려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남편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며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봤지요. 아내가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고 서 있는데 남편은 마치 이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뺨의 통증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가 가슴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박하게 머리나 만지는 년이 감히 대학 교수한테 수건을 개라 마라. 이년아, 너랑 우리 딸은 급이 달라. 급이, 너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유진이한테 명령질이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미용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요. 스태프들 앞에서요. 천박하게 머리나 만지는 년. 20살부터 이 일에 제 인생을 바친 사람에게, 이 100평 매장을 제 손으로 일군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말리기는커녕 통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꺼봐, 엄마. 내가 뭘 했어. 이 여자 원래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사람 우습게 봐. 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발밑을 봤지요. 바닥에 검은 염색약이 엎질러져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색 가위가 그 옆에 떨어져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원장실 쪽 유리창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 8개의 화면 중 하나가 방금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VIP룸을 비추는 각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저 화면 속에 녹화되고 있었지요. 저는 바닥에 검은 염색약과 CCTV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지요. 거울 속에는 붉게 부어오른 제 뺨과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비쳤습니다. 그 두 얼굴이 거울 안에서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명절마다 100만 원어치 음식, 2억 원의 빚 청산, 친정엄마 홍삼까지 빼앗기고도 참았던 시간, 200만 원짜리 시술을 떠맡고도 웃었던 오후. 그 모든 걸 저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왔습니다. 효율이라고 믿었지요. 감정 소모를 피하는 현명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 20명이 지켜보는 제 일터 한복판에서 저는 뺨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그 300만 원짜리 평화가 방금 이 뺨 한 대로 완전히 소멸했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평화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굴욕을 할부로 사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데도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지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막내 스태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려 부어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은색 가위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지요.
괜찮아. 손님들 응대 계속해줘. 놀라셨을 테니까 음료 한 잔씩 더 내드리고. 제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스태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을 돌려 검은 염색약이 번진 바닥을 지나 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날아왔지요. 어디가? 사과 안 해? 우리 딸한테 무릎 꿇고 빌어. 이 배은망덕한 년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등을 문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음장이었지요. 책상 위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그 장면을 담은 화면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아무것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문을 두드렸지요. 온갖 욕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은혜도 모르는 년, 당장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소리. 남편은 말리는 신용만 할 뿐이었지요. 엄마, 진정해요 하는 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한 신용이었습니다. 참아온 10년의 세월과 방금 맞은 뺨의 열기가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뜨겁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눌러 담았지요. 분노를 눈물로 흘려보내는 대신 실행할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켰습니다. 방금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찾았지요. VIP룸을 비추는 3개의 각도가 있었습니다. 정면, 측면, 그리고 출입구 쪽.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세 각도에서 모두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손이 올라가고 뺨에 닿고 제 고개가 돌아가는 그 순간이요. 저는 세 각도 영상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클라우드에 올렸지요. 혹시라도 누가 매장 서버를 건드릴까봐 제 개인 계정에 이중으로 백업해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업로드가 완료되는 걸 확인하고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겼습니다. 한빛기술전문대학 김 총장. 산학협력 최대 후원자 자격으로 저는 직접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총장이 받았지요. 아이고, 위원장님. 웬일이십니까? 마침 다음 달 위촉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후원하는 산학협력 강좌 중에 하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좌를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그 강좌 하나에 얹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야겠습니다. 자세한 건 며칠 뒤에 직접 찾아뵙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총장은 뭔가를 물으려다 삼키는 눈치였지요. 후원자가 강좌를 접겠다는데 이유를 캐물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지요. 그 강좌가 없어지면 그 강좌만 맡고 있던 시간 강사는 재임용 사유가 사라집니다. 저는 신우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원장실 구석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100평 상가 등기부등본. 제 명의였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소유권 서류. 이것도 제 명의였지요. 그 밖에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는 자산. 전부 제 단독 명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일군 재산이었고 결혼 후에도 저는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뒀습니다. 남편 명의로 넘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왜 그랬느냐고요? 딱히 이혼을 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20살부터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누구와도 섞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그 오랜 습관이 오늘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이 자산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호사를 누리고 제 돈으로 골프를 치고 명품을 사면서요. 하지만 서류상 그들의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지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손으로 쓸어보며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변호사님, 접니다. 상황이 좀 생겼어요. 오늘 시어머니한테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CCTV 세각도로 다 녹화됐고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 받을 거고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진단서는 상해로 명확히 받으시고요. 접근금지 가처분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할게요. 재산은 결혼 전부터 전부 제 단독 명의로 분리돼 있어요. 그 부분 방어 준비해 주시고 지난 10년간 시가로 나간 생활비 내역이랑 신우이 카드 사용 내역도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분리가 명확하면 분할 청구는 방어 가능합니다. 폭행 영상까지 있으면 위자료 쪽도 유리하고요. 서류 받는 대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손떨림은 멎어 있었지요. 저는 컴퓨터로 지난 10년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시가로 흘러들어간 생활비 자동이체 내역. 매달 300만 원, 명절과 제사 때마다 추가로 나간 돈, 시아버지 빚 2억을 갚은 송금 내역, 신우이가 제 법인 카드로 긁은 사용 내역, 제 신용 보증으로 굴러가던 리스와 카드론, 홍삼 세트를 산 카드 명세까지요. 전부 엑셀 파일로 취합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쏟아졌지요. 저는 붉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항목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다 인쇄되고 보니 100장이 넘는 지출 내역서 묶음이 되었습니다. 10년간 이 집안에 부은 돈의 무게가 손에 잡히는 종이 뭉치가 되어 있었지요. 묶음을 손에 쥐고 저는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여보,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엄마한테 얼른 사과해. 이게 다 무슨 망신이야.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100장짜리 지출 내역서 묶음을 남편의 가슴팍에 툭 내리꽂았지요. 종이 뭉치가 남편의 팔에 부딪혀 흩날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10년 동안 쓴 돈, 어머니가 10년 동안 받은 돈, 유진 씨가 10년 동안 긁은 돈, 전부 내 돈이야. 한 장 한 장 잘 읽어봐.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매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나가세요. 저는 시가 식구들을 향해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 일터예요. 내 손님들 앞에서 뺨을 때렸으니 이제 이 매장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뭐라고?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인터폰을 들었지요. 이 건물에는 상주하는 사설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원장입니다. VIP룸으로 두 분만 와주세요.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요. 잠시 후 보안 요원 두 명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리켰지요. 이분들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조용히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집 안주인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침착하게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아 매장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함께 비상구 쪽으로 밀려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하지만 어쩐지 후련한 얼굴로 저를 봤지요. 저는 흩어진 종이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실장님,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마감 부탁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뺨의 상처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지요.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쥐고 저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VIP룸. 엉망이 된 거울 앞에 섰지요. 거울 속 제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자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피하지 않고요. 10년 동안 저는 이 뺨을 아끼려고 돈을 부었습니다. 굴욕을 참으면 평화가 온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걸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눈물이 아니라 권력으로 저를 짓밟은 사람들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겠다고요. 자비 없이요. 이틀 뒤 주중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한빛 기술 전문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산학협력위원장이자 최대 후원자의 자격으로요. 총장실 문을 열자 김 총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앉으시죠, 앉으세요. 최고급 응접실 소파로 저를 안내한 총장은 허리를 굽히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학기에 지을 2억 원 규모의 실습실 증축 설계도였지요. 이번에 위원장님 후원으로 실습실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최신 시술 장비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저는 손을 가볍게 들어 설계도를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총장의 브리핑이 멈췄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총장님, 오늘은 다른 일로 왔습니다. 제 후원금으로 개설되고 유지되어 온 뷰티학과 산학협력 강좌 있지요. 그 강좌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강좌 폐지라고 하시면 갑작스러워서요. 그 강좌를 맡고 있는 강사도 있고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절차라는 게 있어서 압니다. 절차 지켜서 정상적으로 폐지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그 강좌 폐지와 함께 앞으로의 후원 관계도 전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실습실 증축권 포함해서요. 총장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후원 관계 전면 재검토. 그 말의 무게를 총장은 정확히 알아들었지요. 지난 몇 년간 이 학교 뷰티학과가 저에게 얼마나 기대어 왔는지 누구보다 총장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비, 실습실, 장학금, 산학협력 프로그램. 제 후원금이 빠지면 학과 예산이 휘청이는 구조였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제 뜻은 확고합니다. 강자 폐지 요청서는 여기 있고요. 후원 재검토 통보도 서면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폐지 요청서를 총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후원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도 함께요. 말로만 하지 않고 문서로 확정한 것이었지요. 총장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장은 서류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왔지요. 후원금 이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총장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교무처장하고 학과장 좀 지금 올라오라고 하세요.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총장은 저를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요. 이 강좌를 이번 학기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지 절차 밟으시고요. 담당 강사 계약건도 정상 절차대로 이번 학기까지로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학과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총장님, 그 강좌 담당이 이유진 강사인데 그럼 제 임용은? 강좌가 없어지면 배정할 수업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이유진. 신우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게 정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직접 자르라고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후원금으로 만든 강좌를 접겠다고 했을 뿐이고 강좌가 없어지니 그 강좌만 맡던 강사의 자리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흠잡을 데 없는 절차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 강사 전용 휴게실에서는 신우이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지요. 글쎄, 우리 올케가 나한테 수건을 개라는 거야. 대학 교수한테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지 뭐야. 그런 것들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동료들이 어색하게 맞장구를 치는데 학과 조교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학과장님이 지금 좀 오시래요. 신우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동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나 요즘 좀 잘 나가나 봐 하고 농담까지 던지며 학과장실로 향했지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얼마 뒤 학과장실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담당 강좌가 폐지되어 이번 학기를 끝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지요. 교수라는 허울로 버텨온 신우이에게 그 통보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씩씩거리며 신우이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제 미용실로 달려와 따지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캠퍼스 입구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지요. 같은 시각 저는 이미 제 몫을 하나 더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신우이의 리스와 카드론을 떠받치던 제 신용보증, 그걸 정식으로 철회한 것이지요. 절차대로 서면으로요. 보증이 사라지자 그 보증에 기대 굴러가던 3천만 원이 한꺼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수입차 리스는 부실 처리되고 카드로는 상환 요구가 들어갔지요. 신우이의 카드 한도가 줄줄이 막힌다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캠퍼스 안 고급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신우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습관처럼요. 카드를 내밀었지요. 그런데 단말기에 승인 거절이 떴습니다. 한도 초과였습니다. 신우이는 다른 카드를 꺼냈지요. 그것도 거절. 또 다른 카드.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뒤에 줄 선 학생들이 웅성거렸지요.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커피를 포기하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짜 교수 타이틀도 수입차도 명품 가방도 전부 제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이라는 기둥 하나를 빼자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신우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장실 통유리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문 쪽으로 종이박스 하나를 안고 걸어나가는 사람이 보였지요. 신우이였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개인 짐을 챙겨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넋이 나간 듯 했지요. 조금 전까지 동료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습실 증축권은 정말. 총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실습실은 다시 이야기하죠, 총장님. 이번 일 정리되고 나서요. 말끝을 흐렸지만 총장은 알아들었습니다. 강자 폐지를 확실히 마무리하면 후원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지요. 채찍과 당근이었습니다. 총장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홍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삼켰지요. 미지근하게 식은 홍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맛이 좋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신우이의 그림자가 정문을 지나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림자였지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작에 불과했지요. 진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제 집 거실을 찾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강자가 폐지되고 계약이 끊긴 신우이는 그제야 진상을 알아냈습니다. 조교를 통해 확인한 것이지요. 산학협력위원장이 강자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원장이 다름 아닌 올케라는 사실을요. 신우이는 경악했습니다. 자기가 학벌 짧은 며느리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실은 자기 밥줄을 쥔 대학의 최대 후원자였다는 걸 그제야 안 것이지요.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세 사람이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남편.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제 명의로 된 한강뷰 아파트 거실 바닥에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 제 뺨을 후려치던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던 신우이가, 뒷걸음질만 치던 남편이 지금 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싸구려 밑반찬 통 몇 개가 들려 있었지요. 순진아, 아니 원장님.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이 반찬 좀 먹어봐.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100만 원어치 제사 음식을 코를 쥐고 물리던 사람이 이제 3,000원짜리 밑반찬을 들고 와 용서를 빌고 있었지요. 저는 그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당신 때릴 때 말렸어야 했는데 순간 정신이 나갔어.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뺨을 맞을 때 뒷걸음질 치며 휴대전화만 보던 사람의 변명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말로 그날의 침묵을 덮으려 했지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신우이도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지요.
옳게 아니 형님. 제가 정말 몰랐어요. 형님 돈이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제 카드도 다 막히고 차도 뺏기게 생겼어요.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밖에 없다. 저를 학벌 짧은 여자라고 부르던 입에서 이제 형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었지요. 여전히 제 돈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돈이 대단한 줄 몰랐다는 말이 그걸 증명했지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돈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세 사람의 눈물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지요.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한 내용 증명이었지요. 함께 몇 장의 증거 서류도 펼쳐놨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진단서, 미용실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제 단독 명의로 철저히 분리해둔 자산 내역서였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산 내역서를 훑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지요. 아파트도 상가도 예금도 전부 제 명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없었지요. 전부 제 특유 재산이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남편이 분할받을 몫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남편인데 재산 분할을. 특유 재산이야. 결혼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된 거고 결혼 후에도 당신 명의로 넘긴 건 하나도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나눠 가질 게 없을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나 소송할 거야. 변호사 써서 끝까지 갈 거라고. 부부인데 어떻게 이래?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변호사에게 연결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요. 이상진 씨,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도 자산이 전부 특유 재산으로 분리 입증되면 분할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폭행 영상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어머님 폭행 진단서와 CCTV 세각도 영상이 확보돼 있고요. 소송은 자유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이내 소파 옆으로 주저앉았지요. 폭행 영상과 자산분리 증빙 앞에서 남편의 마지막 반항은 그렇게 꺾였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미리 불러둔 사설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직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개인 짐만 정리해서 밖으로 빼주세요. 옷하고 개인 물품만요. 직원들이 남편의 골프채와 의류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지요. 제 돈으로 산 300만 원짜리 골프채가 상자에 담겨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수입 SUV 자동차 열쇠를 거두었습니다. 제 돈으로 결제한 차였으니까요. 남편 손목에 채워져 있던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준 것이었지요. 저는 열쇠와 시계를 받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것들이야. 이건 두고 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짐만 담긴 캐리어 하나를 손에 쥔 채 직원들에게 이끌려 현관 밖 복도로 밀려났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순진아,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내가 잘못했다니까, 한 번만. 어머니.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리시던 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랑 유진 씨는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맞아요. 급이 달라요. 이제 어머니가 그 급을 직접 확인하실 차례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지요. 저는 더 이상 존댓말 뒤에 굴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이미 문을 닫았지요. 세 사람이 복도로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새 번호가 등록됐지요. 이제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시어머니가 두고 간 싸구려 반찬통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시누이가 던져두고 간 명품 가방도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주워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상자에 담아 현관 밖에 내놓았지요. 시누이가 찾아가든 말든 제 집에 둘 물건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짜 우월감에 취해 제 돈에 기생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쌓은 빚더미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3천만 원의 빚과 끊긴 밥줄을, 시어머니는 지원이 사라진 노후를, 남편은 캐리어 하나뿐인 인생을요. 서늘하게 정돈된 거실에 저는 홀로 섰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밤 불빛이 반짝였지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미뤄온 결단을 마침내 끝낸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후련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마음이었지요. 10년간 미뤄온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저를 짓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빛 기술 전문 대학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지요. 학생들과 뷰티 업계 관계자들, 교수진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 현수막에는 뷰티 아카데미 대표 겸 겸임 교수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지요. 화려한 조명이 단상을 비췄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 차림에 부어올랐던 뺨은 이미 오래전에 나았지요.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20살의 빗자루 하나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바닥을 쓸고 수건을 삼고 손님 머리를 감기던 그 일을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천박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일로 제 인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기술은 결코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술이고 자부심이고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객석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지역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패를 받았지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00평 미용실의 원장을 넘어 이제 저는 후학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위원장으로서 후원만 하던 자리에서 직접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자리로 올라선 것이지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동네 변두리의 작은 저가 미용실에서 보조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밀려난 뒤 3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어디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요. 그런데 하필 흘러들어간 곳이 미용실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바닥이었지요. 거기 바닥 좀 쓸어요. 머리카락 다 흩어졌잖아. 원장의 지시에 시누이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자리마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시누이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쓸어 담았습니다. 석 달 전 제가 개어달라던 그 수건, 대학 교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냐며 펄쩍 뛰던 그 일을 이제 매일 하고 있었지요.
젖은 머리카락은 빗자루에 잘 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빚 정리에 밀려 넓은 집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지원도 며느리의 돈도 끊긴 뒤였지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딸과 함께요.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았지요. 네가 그날 미용실에서 난동만 안 부렸어도 이 지경까진 안 됐어. 엄마가 뺨을 때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한때 며느리 돈으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와 가짜 교수 타이틀로 우쭐대던 시누이가 이제 좁은 방에서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늙어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이혼 후 아파트에서 나온 뒤 신용을 잃었습니다. 제 명의였던 집도 차도 카드도 전부 사라졌지요. 남은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을 했지요.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골프를 치던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땀에 절어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값싼 끼니로 배를 채우며 자신의 무능함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세 사람 모두 쫓겨나던 그날의 오만함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서 그들의 흔적은 이미 깨끗이 지워진 뒤였지요. 취임식과 이어진 만찬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대학 VIP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지요. 제 명의로 된 최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탔지요. 시동을 켜기 전 저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새로 매입을 완료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지요. 강남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칸에는 제 이름 석자만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지요. 3개월 전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고 붉게 달아올랐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굴욕을 참던 며느리의 얼굴도 아니었지요. 거울 속에는 단단한 눈빛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실력과 계산으로 막대한 재력을 일구고 끝내 직업적 존엄을 지켜낸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문득 20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미용실 바닥을 쓸며 하루 14시간을 서 있던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던 그 아이가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결코 천박한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누군가 그렇게 말하며 내 뺨을 때리는 날이 오더라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고요. 내 손으로 세운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요. 진짜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지켜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뺨 한 대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아프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밤의 서늘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열린 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부어야 하는 길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길도 아니었지요. 제 실력으로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제 실력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지요. 백미러 속 대학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지난 10년의 굴욕도 뺨의 화끈거림도 부엌 구석의 플라스틱 밥상도 함께 멀어졌지요. 앞 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사셨습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집안 시끄러운 것보다 내가 지고 많은 게 낫다며 그렇게들 견뎌오셨지요. 하지만 오늘 권순진 씨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참기만 해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세월, 흘리신 땀, 그건 그 누구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아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